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잘 나가던 연예인이 사고를 쳐서 한순간에 퇴출이 되고,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운동선수들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 생각했고, TV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힘들던 순간에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라는 올가미를 벗어 던지고 예전 제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분에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시는 우리 아빠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외국 명작 영화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 진학할 때도 관련 학과를 진학할 정도로 제 인생의 영화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록 저희 집안이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쪽 일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척들은 저를 보면서 항상 이기적이라고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이모가 가장 많이 그러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너희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영화 그거 따라다니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대? 설마 너가 영화 감독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발 너희 엄마 생각해서라도 철 좀 들어라. 이모는 저보고 부모님 고생시키지 말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사실 이모가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저를 극구 말렸던 이유는 예전에 저희 아빠가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인생이 힘든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부모님 도움 없이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전부 제가 해결하면서 다녔습니다. 내 꿈을 찾아가더라도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저는 영화 연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단편 영화도 많이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대학 4년 내내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지냈지만 단 한 번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일이었고 이 일을 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가 있었으니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많네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은 복학생이었는데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늘 붙어 다녔고 그렇게 대학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나중에는 결혼까지 이르게 된 셈이었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집안이 꽤나 부유한 편이었어요. 엄청 부자라고는 못하겠지만 저희 집안에 비하면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었죠. 저와는 다르게 돈 때문에 큰 고생을 해본 적이 전혀 없던 남편은 20대 초반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BMW 외제차를 끌고 다닐 정도였죠. 그 덕분에 대학교 때 커플이었던 저는 남편의 차를 자주 얻어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가 됐든 좋으니 영화판에서 일을 하며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은 자기 아빠가 작은 연예 기획사를 인수했고 영화 제작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저보고 자기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영화 일이 아니면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영화는 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취미로 할 수 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라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유명 영화회사의 인턴으로 취업해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거친 영화판에서 구르며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건 당연했고 기본적인 월급조차 제때 받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현장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 때만 해도 여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남자들이라 저한테 좋은 기회가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아무도 봐주지 않았고 제가 내는 좋은 아이디어는 선배들 이름으로 공이 돌아가곤 했었죠. 현실의 벽을 느끼고 이 더러운 영화판에서 떠나야겠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남편이 몇 년 만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며? 후배들한테 들었어. 그냥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포기하고 다시 나한테 와. 내가 너 하나쯤 먹여 살릴 능력 있으니까. 남편에게 갑자기 청혼을 받고 얼떨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런저런 안 좋은 일로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라 그 뒤로도 다시 2년 동안 연애를 더하고 난 후에 정식으로 청혼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는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직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집의 규모를 보며 대문에서부터 기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어 그대로 뒤로 돌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원래도 부동산 개발 일을 하면서 꽤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쯤 헐값에 인수했던 망해가던 연예기획사가 그 뒤로 대박을 치게 되면서 더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진짜 서울에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였고 대기업 회장님 집이 이 정도 수준일까 하는 의문까지 생기더군요. 집 외부에서부터 기가 죽었지만 내부로 들어오니 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 때문에 기가 죽거나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격차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의 첫 인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딱히 저를 반기시는 것도 아니었고 매몰차게 내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넓은 거실 소파 한 귀퉁이에 제가 아버님 어머님과 마주 앉고 그 이후로도 몇 분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눈도 감고 계셨거든요. 보다 못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영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지금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저를 소개했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고 아버님은 한참을 뭔가 생각하시더니 그래도 영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면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라면서 그냥 결혼하라고 싱겁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겨우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결혼 승낙을 받았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서 빠져나오며 남편에게 대체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반응이냐고 나는 도무지 생각을 모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사실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아버님이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어제 나랑 이야기 다 끝났거든.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결혼 준비만 열심히 해보자. 사실 양쪽 집안 형편이 제 눈에도 확 드러날 정도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어도 결혼을 쉽게 허락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튼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지 며칠 후에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쪽 집안 형편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집을 며칠 전에 보고 온 뒤라서 우리 집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살림과는 다르게 남편을 환대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만큼은 훨씬 컸었죠. 일단 아빠는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던 터라 내심 제가 빨리 결혼해서 사윗감을 데려오길 바라셨거든요. 아빠는 연신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셨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먹을 걸 내오시면서 두 분 모두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웃으며 지내다 보면 결혼 생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스스로 제 발등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저는 양가 부모님들 허락을 받고
한참 기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 예단비를 보냈을 때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비웃더라고요. 대놓고 웃는 건 아니었고 교양 있는 척을 하면서 피식하고 비웃는데 정말 매 순간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며 제가 뭘 잘못 본 것 같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보다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셨거든. 그래서 원래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 동생도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었고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야. 괜한 걱정하지 마. 자기가 결혼 앞두고 예민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건지는 몰라도 매번 저보고 그럴 리 없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당한 사람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차라리 대놓고 제 앞에서 혼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말을 하거나 예단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라도 해줬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너무 답답하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는 시댁 식구가 어디 있겠냐며 엄마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겉으로 대놓고 드러난 일도 아닌데 이런 일로 화를 내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뒤집어 엎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찜찜한 기분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는 부부가 된 이후에도 저는 저대로 직장에 다니고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서로 하는 일이 바빠서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를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을 얼마 안 남겨두고 남편에게 시댁에는 언제 가면 되고 차례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아무 걱정 말고 명절에는 그냥 친정에 가서 편하게 푹 쉬다가 오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진짜 그래도 돼? 어머님한테는 한번 여쭤봐야 하는 거 아냐? 나중에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도 남편 말대로 자기 집안에는 명절 차례를 안 지낸다면서 저보고 친정에 가서 쉬고 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펄쩍 뛸 것처럼 기분이 좋았죠. 결혼한 여자들에게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데 앞으로 평생 명절마다 친정 가서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니 이게 웬 횡재냐 싶었죠. 남편은 설 연휴 직전에 저희 친정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이후로는 혼자 편하게 연휴를 지낼 테니까 저보고 혼자 친정에서 푹 쉬다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내가 당신 혼자 집에 두고 어떻게 그래? 그냥 나도 하루만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남편은 정말 괜찮다며 자기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친정에서 연휴 내내 주말까지 쉬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 밀린 회사 일도 하고 집에서 푹 쉬고 싶으니 자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연예 기획사이기도 하고 사실 명절 연휴가 되면 더 바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의문을 갖지 않고 그 이후로 명절마다 마음 푹 놓고 저는 친정에 가서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절도 그렇고 시부모님 생신 때도 딱히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시댁이었어요. 제가 이 집안을 시집와서 시댁 집안 행사에 참석해서 일을 본 경우라고는 하나 있는 시누이의 결혼식 정도였습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도 오히려 결혼 후에는 서로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어서 뭔가 서운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머님 생신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매번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머님 생신상을 한번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시켜서 어머님께 올해 생신은 다른 지인들이랑 약속 잡지 마시고 제가 따로 생일상을 차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한우며 케이크며 각종 음식 재료를 잔뜩 사두었고 어머님 생신날 당일에 시댁에 들러 상만 차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를 데리고 음식과 함께 시댁에 데려가기로 한 남편이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그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아, 그게 오늘이었지?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안 했었나 보네. 우리 엄마 오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간다고 저녁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오늘 회사에 일이 생겨서 늦을 거야. 내가 깜빡했다. 진짜 미안해. 아니, 그럴 거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음식 준비 다 해놓고 남편이 데리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었죠.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오전부터 잔뜩 준비한 음식을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최고급 툭불 한우며 각종 반찬들에 자연산 전복을 넣어 끓인 미역국까지. 저희 친정집 한 달 식비보다 그날 생일상 준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기왕 만든 거 어머님 댁에 가져다 놓으면 나중에 맛이라도 보시겠지 하는 생각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택시를 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댁에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님 혼자 계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새댁 혼자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네,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도 없잖아요. 명절 때도 저는 오지 말라 하시고 그렇다고 매번 손 놓고 있는 것도 며느리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듣는 아주머니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잠시 뭔가를 망설이다가 한숨을 푹 쉬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끝까지 모르는 척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새댁이 불쌍해서 더는 안 되겠다. 이 집안 사람들 지금 S호텔에 다 모여 있을 거야. 매년 사모님 생신이면 다들 모여서 생일 파티 거기서 하거든. 이 집안 사람들 생일 때마다 다 거기에서 모여 새댁만 모르고 있었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이 집안 식구들 명절 연휴 때마다 하와이로 가족 여행 다녀. 이 집은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내고 보통 일주일 동안 하와이에서 보내거든. 매년 그때마다 사모님이 나한테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다 주시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 남의 집안일 해주면서 이리저리 말 옮기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새댁 보고 있으니까 내 딸 생각나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이 집안 사람들한테 괜히 정주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제가 준비해간 음식을 전부 다시 싸서 제 가방에 담아주셨습니다. 새댁이 이거 만들었다고 해도 이 집 사모님 성격에 절대 입에도 안 돼. 아마 고마워하지도 않고 전부 나보고 버리라고 할걸? 괜히 아깝게 이 집에서 쓰레기 만들지 말고 다시 가져가서 새댁이나 먹어. 진짜 이렇게 되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깊게 했으면 제가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좋을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상황을 다 끼워 맞춰서 믿어버리고 있었죠. 아무리 차례를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지만 명절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시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명절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시부모님 생신까지 챙길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제가 멍청했죠. 바리바리 싸들고 간 음식을 고스란히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데 택시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구나 생각을 했더니 어머님 생신상 차리겠다고 혼자 들떠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던 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꺼진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발견한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이야. 여기서 혼자 뭐해?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으니까 귀신인 줄 알았잖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묻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남편이라는 인간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할 수가 있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만 쏙 빼고 너희 집안 식구끼리 놀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 너 내가 창피해? 내가 창피해서 너희 집안 식구들한테 보여주기도 싫어?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제가 목에 핏대를 올리며 화를 냈더니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엄마 아빠는 자기 안 보고 살겠다고 하잖아. 싫다는 사람들 앞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데려가? 괜히 당신만 더 힘들어지고 우리 결혼 생활도 흔들릴 텐데. 제 앞에서 싹싹 빌며 눈물까지 흘리는 남편이 저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건지 의구심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조용히 이 집안에서 사라져주면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따돌린 시댁 식구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만 따돌리고 가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그게 더 편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 앞으로 이상한 내용 증명이 하나 날아들었는데 마침 그때 집에 있던 제가 그걸 받아보게 되었고 뜯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남편 회사로 작은 소송이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저보다 경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올리고 제가 대형 영화사에서 일을 하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주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았어요. 남편은 원래 가족회사는 식구들 명의를 많이 사용하니까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자기네 식구들 생일 파티에도 초대를 못 받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부터 가족이었어?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네. 그냥 내 이름 당장 빼줘. 저는 남편에게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과 경력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냐고 따졌고 당장 이 시간 이후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이미 투자까지 다 받았는데. 자기한테 피해가는 거 전혀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이거 계약 취소되면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하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내 이름을 당장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버럭 소리부터 치시더라고요. 그깟 이름 하나 가지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너를 우리 집안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생각도 안 해. 이게 어디서 이름을 빼라 말아야. 이름 빼가고 싶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방귀 낀 놈이 성부터 낸다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버님과의 소득 없는 전화를 끊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까지 저보고 알아서 하라던 남편이 이번 투자가 자기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이번 일까지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지금 당신 이름 빼면 투자자들 다 떠날 거야. 내가 책임지고 이번 일 끝나면 당신 이름 빼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싶어 바로 다음날 내용 증명을 보낸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걸어서 이 모든 사기 행각을 전부 고백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바로 투자를 철회하고 자기 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외부 투자는 물론이고 회사와 아버님 집까지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남편과 시댁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죠. 저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떠나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이 바닥에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회사 이름으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는데 전부 헛수고였어요. 제가 대학 동창들 인맥을 이용해서 남편네 회사를 투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고 좁디좁은 이 바닥에서 신용을 잃고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망하고 시댁과 저희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제 명의를 허위로 이용해 회사에 투자를 받고 5년까지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남편 앞으로 따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서야 제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며 힘들 때 뒤통수 치지 않아야 한다고 개짖는 소리로 저를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뒤도 안 보고 단칼에 손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며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패한 이번 결혼 덕분에 인생 공부 잘했다 생각하려고요.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는 중이에요. 시아버지에게 걸었던 명의도용 소송은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벌써부터 저한테 제발 합의 좀 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저 집안 인간들 콩밥 먹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정의가 이기는 걸 똑똑히 보여주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을 두고 진심을 다해서 잘해줘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년이 넘도록 헛고생을 하며 살아왔더라고요. 그 인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막내 이모입니다. 저희 집 다른 식구들과는 다르게 배다른 형제로서 외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밖에서 낳아서 데려온 자식이라 하더라고요. 보통 집안 같으면 이미 거기서부터 집안이 풍비박산되었겠지만 예전 그때 시절은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했고 저희 엄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이모를 친동생으로 여기고 많이 예뻐해 주었다고 해요. 집안에서 어른들 눈치 보며 정 붙일 곳이 마땅히 없었던 이모 역시도 저희 엄마를 좋아하며 많이 따랐고요. 나중에 커서 엄마가 결혼을 한 뒤에도 이모는 저희 집에 매일 붙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은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고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 이모가 저를 봐주러 오셨거든요. 집안 막둥이였던 이모와 제 나이가 10살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안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매라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에게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이모는 저희 집이 더 편했는지 한 번 오면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언니, 나 그냥 여기에서 살면 안 돼? 집에 가면 엄마 눈치도 보이고 내가 집안일도 하고 언니 형부 말 잘 들을게. 그런 막내가 불쌍하게 느껴진 저희 엄마는 아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해서 이모를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모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따로 나가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쉬는 날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한 집에 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숙제를 봐주며 언니처럼 지내서 그런가 이모와 저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못하는 사춘기 고민 상담도 이모한테는 편하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이모가 그 당시에 남자친구를 만나면 항상 저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데이트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잘 지낼 것 같았지만 이모가 시집을 아랫지방 먼 곳으로 가게 되면서 서로 왕래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주 전화통화도 했었지만 그게 점점 뜸해졌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시 준비를 시작한 이후로는 서로 사는 게 바빠 연락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모와 제가 다시 만난 것은 한참 대학 다니고 있을 때였던 제 나이 23살 나이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다가 나타난 이모는 저보고 다짜고짜 좋은 혼처가 있다며 선을 보라 하더라고요. 이모가 진짜 괜찮은 사람 찾았는데 바로 너 생각이 나더라. 너가 올해 몇 살이지? 23? 그 정도면 이제 시집갈 준비해야 할 나이네? 남자가 직장도 탄탄하고 집안도 완전 부자야. 언니랑 형부가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며.
이럴 때 너가 집안에 효도를 해야지.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원래는 가게 2군데가 있었지만 하나를 정리하셨고 그 나머지 하나 남은 가게마저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상황이었죠. 이모가 이야기한 그 남자의 조건은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정말 괜찮았죠. 하지만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20대 초반의 저보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하라니요. 이모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멀쩡한 직장 다니는 잘 사는 집 아들이 왜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남자한테 애가 하나 있다 하더군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건 아니고 잠깐 만난 불장난에서 생긴 아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아니라 그쪽 부모 호적으로 올려놔서 서류상으론 깨끗한 상황이래요. 철없던 시절에 사고를 친 적이 있나 봐. 그쪽 집안에서 돈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결했어. 너는 그런 건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 남자 조건만 보면 되는 거야. 너도 그렇고 언니랑 형부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모한테 들은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 역시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때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 집안 빚을 한 번에 싹 다 갚아주겠다고 했대요. 엄마는 차마 자식 딸린 남자에게 시집가라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집안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도 못하고 그냥 제게 모든 걸 맡겨놓고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엄마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매몰차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모에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이모와 함께 맞선 자리에 나갔고 남자는 혼자 나왔어요. 저보다 무려 10살이 많았던 남자는 직접 만나보니 다행히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모가 말하는 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기본적인 매너도 좋았어요. 애 딸린 호랍이라 하길래 살짝 걱정했지만 의외로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이모는 저희 2사람을 소개시켜주고 10분 만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둘만 남아 대화를 이어갔지만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미안해요. 제 소개 듣고 조금 곤란하셨죠? 자식까지 딸린 주제에 제가 미란 씨 이야기 듣고 욕심을 조금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적극적으로 자기랑 만나보자고 했다면 오히려 반감이 들었을 텐데 겸손한 태도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마도 자식이 딸린 것만 아니라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남자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간단히 커피까지 마시면서 장장 5시간에 걸쳐 이 남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할 때는 영락없는 애아빠구나 싶었죠. 하루빨리 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고 3번째 만날 때는 아이도 함께 데려와 같이 놀이공원에서 놀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자주 아이와 함께 만나는 날이 늘어났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도 타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맞선을 보고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집안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 혼수조차 필요 없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어려운 살림에서도 이불이랑 은수저는 챙겨서 보내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시댁에서 함께 살았고 그 이후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1년간 함께 살면서 살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고 나름 깔끔하고 알뜰한 성격의 저를 보시고는 일찌감치 분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아이도 저를 금방 따랐고 처음 했던 걱정과는 다르게 부잣집 며느리로 살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결혼식 직전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저희 시댁이 경동시장에서 커다란 약재 도매상과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모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집안에 돈이 많은 부자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들었는데 1년 매출이 수백억이 넘어가고 그쪽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큰손이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집안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었고 맨손으로 상경한 아버님이 시장에서 짐꾼으로 시작하며 돈을 벌어 자수성가를 이룬 집안이었죠. 그래서 가진 재산에 비해 시댁 집안 살림은 검소한 편이었고 아버님의 권한이 엄청 강한 편이었어요. 다행히도 시댁살이 1년 만에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던 저는 일찌감치 분가해서 따로 저희 집안 살림을 맡아보게 되었고 아버님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따로 챙겨주시는 용돈으로 저희 친정부모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었어요. 비록 돈만 보고 조건에 맞춰 시집을 간 모양새였지만 여느 집안 며느리보다 더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리 온다는 말도 없이 이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 집에서 잠깐만 지내도 될까? 지낼 곳만 구하고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회사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저희 결혼을 할 수 있게 주선해 주신 분인데 이 정도 편히 봐주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지만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모와 같이 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집안일을 같이 해주시는 덕분에 몸이 훨씬 편해졌고 낮 시간에 마음 편히 외출을 하거나 친정에 다녀올 수도 있었어요. 항상 저한테는 언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들었죠.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마침 아들의 학교 시간이 되었길래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아들을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모 할머니 좀 이상해. 자꾸 나한테 내 새끼라고 불러. 그리고 자기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래.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평소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이모가 우리 아들을 예뻐해서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저번에 아빠한테 자기라고 부르는 거 봤어. 그건 엄마랑 아빠만 하는 말이잖아. 나 이모 할머니 싫어. 아들 말로는 집에 제가 없는 날이면 이모가 저희 남편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모가 그렇게 부르면 우리 남편 역시도 똑같이 자기라고 대답을 한대요. 처음엔 아이가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운전을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친정을 가거나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전 이모가 집에 오기 전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저녁 먹기 전에야 겨우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매일 칼퇴근을 하고 일찍 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모를 의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희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다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모가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차마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저희 집 근처에 오셨다가 잠깐 제 얼굴 보려고 집에 들르셨는데 그때 이모와 마주쳤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모를 보자마자 아버님이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있어? 애 버리고 갈 때 나한테 한 말 잊었냐? 1억만 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생 쥐죽은 듯 살겠다고 했어, 안 했어? 버러지만도 못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모는 역정을 내시는 아버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 얼굴이 눈에 밟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모 입에서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를 못 참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버님은 혈압이 터졌는지 뒷목을 잡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평소 혈압이 높아 약까지 먹고 있던 아버님은 퇴원하지 못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명확하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아버님 장례를 치러야 했죠. 집안 분위기가 이 모양이니 남편에게 차마 화도 못 내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아버님을 시골 선산에 모시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게 해명과 설득이 아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도 대충 상황 돌아가는 건 알겠지? 우리 아들은 당신 이모랑 나 사이에 생긴 아이야. 부모님 반대만 아니었다면 원래는 우리 둘이 결혼을 했을 거고. 차라리 잘 됐지 뭐. 아들 더 크기 전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라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대충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숨길 생각도 없이 대놓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당신도 하루빨리 제 살 길 찾는 게 낫지 않겠어? 1억, 아니 2억 줄게. 이 돈으로 새 출발해봐. 당시의 2억이면 강북의 아파트를 한 채 살 수도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버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남편을 생각하면 2억은 정말 턱없이 적은 액수였죠. 지금 같았으면 변호사라도 고용하던지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늘어져서 돈을 더 받아냈을 것 같은데 20대 나이에 저는 그런 정신머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과 더는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하루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큰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이모는 창피한 줄은 아는지 차마 제 얼굴을 마주볼 수 없다며 끝까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을 앞세워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부모님은 이모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모는 현관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 부모님을 쫓아내셨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성공해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던 친구 가게로 무작정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패션도 잘 모르고 옷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석 달 정도 친구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만리동에서 옷공장을 하는 사장님을 소개받았고 그때부터는 그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죠. 거의 최저임금만 받고 공장 일부터 격리의 배달 일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웠고 밑바닥부터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며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넣고 작은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친구 가게와 주변 지인들에게 주문을 받아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사장이 꼼꼼하게 한다는 좋은 소문이 돌아 주변에서 일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침 동대문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열풍이 불었고 저희 공장에서 만든 옷은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일손이 부족해서 엄마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저 역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장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가게 단골이던 쇼핑몰 사장님이 아예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만든 제품을 팔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해주셨고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 직접 팔면 마진이 꽤 많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동대문에 매장도 하나 내고 온라인으로도 브랜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단 도매를 하는 젊은 사장님과 알게 되었고 거래처 이상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 슈퍼맨처럼 저를 도와주었어요. 나중에 보니 엄마는 이미 그 사장님을 사위처럼 생각해서 틈만 나면 불러다 밥도 같이 먹고 엄마 집에 전등이 나갔을 때도 그 사장님에게 전등을 갈아달라며 불렀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는 사업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직접 제작해 납품을 하고 제 쇼핑몰로 물건을 팔면서 통장에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고 계좌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제 인생은 없다 생각하며 일만 했더니 이미 초기 투자금의 수십 배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친정엄마는 공장일에서 손을 떼셨고 양평에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지어드려서 부모님은 그곳에서 지내고 계세요. 몇 년이 더 지나 원단 사장님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었지만 제게는 아이가 없었고 사장님께는 당시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있었어요. 아이가 수험생이라 저희 재혼 이야기도 대학 입시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 셋이 같이 밥을 먹다가 딸이 먼저 재혼을 왜 안 하냐 묻더라고요. 두 분 만난 지도 꽤 됐는데 왜 아직 결혼 안 하세요? 제가 그게 신경 쓰여서 연공부가 안 되는 거 있죠? 괜히 시간 끌지 말고 5월에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딸이 재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었습니다. 둘 사이에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못 이기는 척 그해 5월에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둘 다 재혼이라 남들 보기 부끄러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딸과 함께 사진만 찍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걸로 끝냈어요. 제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자기 동생 때문에 딸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내내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셨는데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양평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던 엄마가 한겨울 집 앞 눈을 쓸다 빙판에 넘어지셨고 골반뼈 골절과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부족한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싶었죠. 이미 엄마 나이도 적지 않아서 골반뼈 골절은 치명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엄마 병원에 찾아가 얼굴을 베었고 생각보다 길어지는 입원에 제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엄마 병원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막내 이모라는 인간이었죠. 이모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면서 험악한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진짜 내 손에 세상 떠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언니랑 미란이한테는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줬던 언니가 크게 다쳤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라도 뵈려고 찾아온 거예요. 죄송해요. 이모는 병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에 이모는 많이 늙었고 일단 행색부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내쫓고 부잣집 안방을 차지했다고 보기엔 많은 사연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날들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람 구실하려고 들지 마. 이런다고 당신이 용서받을 줄 알아? 한 대 얻어 터지기 전에 조용히 그냥 꺼지라고.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욕지기를 간신히 누르며 이모라는 작자의 팔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내쫓으려 했는데 그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란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 애 아빠가 그러는데 너가 옷 장사로 돈 좀 벌었다며?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면목이 없지만 돈 좀 빌려줘. 우리 남편 사업도 망하고 이제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다니까? 순간 눈에서 불이 확 튀었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다니. 저를 완전히 호구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리가 없잖아요. 당신한테 줄 돈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애를 봐서라도 자기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인간이 지금 애를 팔아먹어? 당신 배 아파서 낳은 당신 자식이잖아. 너희들 망해서 길바닥에 나한텐 빌어먹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내가 돈이 남아돌아서 장작으로 쓰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한 푼도 줄 돈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모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먹이며 급한 돈 맞게 1억만 빌려달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결국 병원 경비를 불러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낸 후로 병원에 다시 찾아오진 않았고
엄마는 다행히 2달 후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출근에 일을 하던 중에 문득 전 남편 회사가 대체 어떻게 됐길래 나한테 찾아와 1억을 빌리고 있나 싶어 경동시장을 찾았죠. 원래 커다란 창고로 쓰는 건물이 하나 따로 있고 그 앞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던 매장과 아예 같은 간판을 쓰고 한약을 팔던 약방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간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물려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다 말아먹을 수가 있나 싶어서 황당했는데 시장에서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 남편이 조강지쳐 내쫓고 아이 엄마랑 재혼해 사는 건 이미 시장 안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전 남편은 사업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직원들에게 전부 맡겨버린 채 막내 이모와 둘이 돈을 펑펑 쓰며 살았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큰 사기도 2번이나 당했고 회사 관리는 엉망이 되어버린 채 술만 먹다가 망했다고 들었어요. 물건 받아 팔아먹고 대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써버렸으니 회사가 멀쩡히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결국 망한 뒤에도 엄청난 빚이 남았고 지금도 채권자들이 재산을 찾아내는 족족 압류를 걸고 난리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뭐 하고 있나 수소문을 했는데 시장에서 작은 다마스를 타고 다니며 서울 시내 곳곳 한약방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고 해요. 거기까지 들으니 대충 그 인간들 돌아가는 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이혼하고 신수가 헌해졌다? 사업으로 큰돈 벌었다며? 소식은 들었어. 지금 내 전화 한 통이면 자기 전 남편 다마스 타고 여기로 올걸? 내가 불러줄까? 별로 저랑 친하게 지낸 기억이 없던 사장님이 전 남편을 불러주겠다는 말에 괜히 얼굴 마주쳐서 좋을 게 없다 생각해 괜찮다 거절하고 돌아섰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경동시장 근처도 가지 않았고 전 남편과 막내 이모의 소식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혼외자로 태어나 천대받고 자랄 팔자였던 막내 이모를 저희 엄마가 가족으로 생각해서 거두어 준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고 같이 했던 세월이 얼만데 저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더니 결국 이모와 전 남편은 본인들 수준에 걸맞는 벌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요즘도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모 그 인간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온 거 없냐고 물으시는데 혹시라도 또다시 제 앞에 찾아오면 그땐 경찰을 부를 겁니다. 본인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조용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지난 세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싸구려 티셔츠 쪼가리 한 장, 제값 주고 사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40대 애엄마예요. 제가 힘들게 살았다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괜히 불쌍한 척을 하려고 오늘 사연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남편 하나를 잘못 만나 가진 고생을 엄청나게 하며 살았던 세월이 한이 되어 남았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가만히 있어도 속안의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다 훌훌 털어놓아야 정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화목한 부모님들 덕분에 집안에 웃음꽃이 항상 피었고 저한테는 농사를 시키지 않으려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나름대로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 지역 도래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1시간 거리 시내에서 졸업해서 서울로 대학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드문 일이었으면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마을에 현수막까지 걸릴 정도였어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가씨가 서울에서 혼자 대학 나오고 취업까지 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렇게 서울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뽀얀 얼굴에 서울 토박이었어요. 성격도 좋아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준 것도 남편이었고 대화를 나눌수록 배려심 있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남편이 정말 잘 사는 집에 외동아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애초에 명품이나 비싼 옷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걸 알아보는 눈도 없지만 남편이 몸에 걸치는 것들이 평범한 싸구려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집안이 엄청난 자수성가를 이룬 커다란 기업 하나쯤 경영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잘 나가는 집안 아들과 시골 촌부의 자식인 내가 만나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에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수성가로 사업체를 일궈내셨고 능력 있고 성공하신 분이 맞긴 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를 전부 매각하셨고 그 재산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어머님은 전혀 경제활동을 안 하시고 가진 재산을 쓰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예상보다 너무나도 평범했고 전혀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집안 차이 때문에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을 겪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남편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한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업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보통 사업이 성공하면 남에게 매각을 하기보다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해 남편에게 왜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어머님도 정말 좋은 분 같았고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저를 환영해 주시고 결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해 주셨어요. 어머님 집은 50평이 넘고 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지만 내부 살림살이나 저를 위해 차려놓은 음식들은 평범한 여느 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치 부리지 않고 소박하신 성격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어머님 댁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보고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예쁜 딸도 낳았고 바로 그 다음 해의 연년생으로 아들까지 낳았죠. 이렇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 낳아 키우며 살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육아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회사로 복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가지게 되니 괜히 눈치도 보이고 또 육아휴직을 1년 쓰게 된다면 다시 복직하기도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삭정까지 일을 하다가 아예 회사를 관두고 그 뒤로는 육아에만 전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편이 대기업에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남편의 수입만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는 싶었지만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나다 보니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생각에 동의했었고요. 그 전에 제가 직장 나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첫째를 봐주셨는데 둘째 낳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동안에도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어머님과 한 공간에서 마주치다 보니 묘하게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은 자주 올라와서 손주를 보실 수도 없기 때문에 딸 사랑 손주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만든 반찬이나 한우, 농사지은 과일들을 택배로 자주 보내주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낸 택배를 먼저 열어 확인하시고는 마음에 드는 건 저한테 말도 없이 본인 집으로 가져가세요. 너 이번에 택배 보낸 거 받았어? 한우 좀 보냈으니까 이서방이랑 집에서 구워 먹어. 한우가 있었어? 난 고구마랑 호박밖에 못 봤는데. 잘 찾아봐. 차갑게 가야 한다고 해서 아이스팩이랑 같이 담아서 보냈잖아. 옆 동네 소 잡는 곳에서 한우 좋은 놈으로 사온 거야. 아, 알겠어. 어디 있는지 알겠다.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어머님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한 번씩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사실이라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해도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의 모든 음식이나 물건들이 본인 소유라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거침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확인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었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첫째와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육아가 조금 편해질 무렵이었어요. 할 일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셨죠. 낮 시간에 아이들도 없는데 그냥 집에 들어오셔서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자연스레 꺼내 먹고 거실 소파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놀다 가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는데 대접도 소홀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식이나 반찬에 신경을 쓰느라 식비가 크게 오른 건 기본이었죠. 어머님은 찬장과 냉장고를 뒤져서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서 전부 먹어치우거나 나중에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이래저래 도움이 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먹는 걸로 뭐라고 하면 치사하고 정없는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음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낮에 제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집에 오기 전에 간단히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 무선 청소기가 통째로 사라져 있더라고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었지만 다른 건 전부 멀쩡히 있었고 청소기만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어머님 하나뿐이라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혹시 낮에 우리 집에 왔다 가셨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낮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응,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너는 외출하고 없더라. 그럼 저희 집에 청소기 혹시 보셨어요? 응, 봤지. 그럼 그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어. 네? 저희 청소기가 어머님 댁에 있다고요? 어머님이 가져가셨어요? 아까 너희 집에서 가져왔다니까. 왜요?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 났거든. 청소기 지금 쓰려고 다시 가져다 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괜히 이 문제로 트집 잡고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저희 청소기는 어머님 댁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새 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도 이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는지 그냥 이참에 신상품으로 사면 되겠다 말하고 말더라고요. 청소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어머님이 가져가셨던 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모델이거든요. 비슷한 걸 다시 사려니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는 좀 저렴한 모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새 청소기로 청소를 할 때마다 뭔가 기분 탓인지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님이 가져가신 제 청소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일회용 캡슐 커피 머신, 스팀 다리미, 예쁜 접시와 식기들은 정말 셀 수도 없이 어머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세트로 사서 절반을 나눠주신 고급 접시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게 마음에 든다며 또 가방에 챙겨 넣으시려고 하길래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과 제대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아니, 이제 저희 집에서 물건 가져가시는 건 안 돼요. 뭐? 내가 가져가는 게 아까워서 그래? 어차피 가족끼린데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 아니요, 안 돼요. 그거 저도 아까워서 아껴 쓰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댁에 있는 물건 욕심낸 적 없잖아요.
어머님도 저희 집에 있는 거 더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쪼잔하고 속이 좁구나?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이가 어색해졌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완전히 발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빈도는 덜해졌어도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저랑 한바탕 한 뒤였어도 어머님의 손버릇은 여전했고 저희 집에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계속 가져가셨습니다. 남편은 이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아 했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았어요. 가져갈 만한 물건을 집에 구비해두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시어머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았더니 이젠 남편이 말썽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어머님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어떤 집안일을 이야기해도 항상 시큰둥한 태도였어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남편의 태도는 나중에 알고 보니 원인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회사 다니면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볼까 싶어.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자기 아버지의 사업 성공 스토리를 자주 이야기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 역시도 사업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고 싶다 했고 평소에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내 친구 동욱이 알지?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잖아. 걔랑 둘이 동업을 할 건데 나 말고 당신 명의로 하자. 우리 회사는 겸업금지 방침이 있어서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못 내거든. 어차피 그 당시에 저는 집에서 애를 보던 상황이었으니 특별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밤낮 없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초반에 남편이 미국에서 수입해들여온 와인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 수입해온 물량이 금방동이 날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성공에 취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뒤로는 수입해들여온 와인마다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가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3년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무너졌어요.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실패를 해도 경험으로 남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앞으로 5억이 넘는 빚이 쌓여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도 황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앞으로 이런 빚이 생겨? 진정 좀 해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5억이야, 5억.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5억이라는 빚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상황에서도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길래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있으니 금방 제 빚을 갚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성공하고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했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돈을 받고 넘긴 것도 아니라 빚을 못 갚아 통째로 뺏긴 거였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 역시도 이번 사업이 처음이 아니라서 그나마 얼마 남겨놓은 아버님의 유산 대부분도 다 날린 이후 저를 만나 결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렇다 할 재산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5억 원의 빚은 전부 제가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빨리 이혼하라며 성화였죠. 당장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남편에게 떠넘기고 손절을 하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없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당장 빚이라도 줄이기 위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빚이라도 줄이자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회사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호언장담을 했어요. 당신 연봉으로 5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이자만 갚으면서 평생 살 거야?
당신 명의로 대출이라도 땡겨와서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냐?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안심시키려고 그랬지. 당신 차도 팔고 우리 집도 팔고 일단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빚부터 갚아.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며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을 거예요. 결국 제가 하는 말대로 저희 집과 남편이 타던 차, 그리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금부치를 모두 팔아서 전부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 내다 팔았더니 5억 빚 중에 4억은 갚을 수 있었고 그래도 1억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학교에 다니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남편 월급으로 빚까지 갚다 보니 정말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이 낳고 회사를 관둔 걸 후회하게 되었어요. 힘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엄마는 식비라도 줄이라며 저희 집의 반찬이나 아이들 먹을 간식들, 과일들을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어딜 가나요? 잠잠하던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저희 엄마가 가져다 준 음식들을 쏙쏙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손주들 간식 주라고 친정엄마가 사놓은 과일들을 박스채 가져갈 때는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우리 아이들 먹이라고 친정에서 보내신 거예요. 어차피 많은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안 그래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왜 자꾸 저희 집안 살림을 가져가세요? 죄송한데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겪을수록 사고방식이 뭔가 고장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의 사업병과 시어머니의 무능력함을 동시에 물려받은 사람처럼 생각됐죠. 결국 제가 시어머니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빈정이 상하셨는지 그 뒤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 남편은 또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이나 특별 상여금 같은 것들을 전부 빚 갚는 데 사용했었고 어느 정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를 슬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빚 때문에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 온 뒤로부터 남편이 제 눈치를 많이 보긴 했었지만 그때는 유독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아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대체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말해. 나중에 일 키워놓고 수습도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남편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더니 결국 제 속이 터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당신 앞으로 빚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걸 갚아주고 싶었지.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고 이번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땡겨받고 직장인 신용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제 앞으로 된 빚 5억을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새로운 빚을 또다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을 어긴 것을 걸리게 되면서 해고까지 당한 상황이었고요. 애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빚은 다 합쳐서 2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죠. 예전에는 빚이 있더라도 그나마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 빚을 갚으면서도 빠듯하게 살림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저 인간 믿고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생각했어요. 매일 시장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먹는 걸로 장사를 하면 팔다 남은 음식은 우리 식구들 먹일 수라도 있겠다 싶어 과일 가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농산물 시장으로 무작정 달려갔죠. 경매도 같이 진행하는 큰 곳이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유독 사람 좋아 보이는 사장님을 붙들고 과일 장사를 알려달라고 무작정 따라다녔어요. 그 사장님 따라다니며 석 달 동안 돈 안 받고 가게 청소도 해주고 시키지 않은 허드렛 일도 도맡아 했더니 어깨너머로 조금씩 과일 보는 법, 장사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의 도움으로 과일 장사의 기본을 알게 되었고, 저를 좋게 보셨는지 시장 근처에 10평 남짓한 코너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제게 거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권리금이 조금 있긴 했지만 친정의 돈을 빌려서 가게를 차렸고 인테리어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대형 냉장고조차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날 가져온 싱싱한 과일을 그날 다 팔고 집에 간다는 마인드였고, 가게 물건을 다 팔지 못하면 가게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다 팔고 가겠다는 결심이었죠. 사실 냉장고 살 돈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과일 가게에서 초반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시작하고 제 손에 돈이 어느 정도 남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고, 본인 능력에는 그 자리가 맞는지 큰 스트레스 없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수입 없이 가진 돈을 쓰며 지내시다가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50평 집을 30평으로 줄였고, 또 몇 년 후에 20평으로 줄여나갔어요. 그 사이에 저는 돈을 착실하게 모아나갔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날려먹은 뒤로 거의 10년 만에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도 조금 받긴 했지만 제 집이 다시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간의 힘들었던 세월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어이 제 행복에 고춧가루를 뿌리려 하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 날짜가 보름도 남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우린 애들도 거의 다 컸잖아. 대학 가면 다들 독립할 텐데 우리가 그런 집이 필요 있을까? 아파트는 엄마한테 살라 하고 우리는 계속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지금까지 저희는 방 2개 있는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파트를 어머님께 양보하자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 사는데 당신 돈 보탠 거 한 푼이라도 있어? 200만 원 겨우 넘는 월급으로 당신 어머니 불쌍하다고 용돈 드리고 당신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끝이었잖아. 어떻게 너희 집안 인간들은 다들 염치가 없니?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화나게 하면 당신한테는 아파트 비밀번호도 안 알려줄 거야.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 낡은 집에 계속 사시게 할 생각이야? 저는 더 이상 남편 말을 들을 것도 없어서 아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 이후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저는 예정대로 이삿짐을 챙겨 제 날짜에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짐이 워낙 많아서 며칠에 걸쳐도 정리를 다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거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방에서 침대에 걸터 앉아 TV를 보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라도 온 거냐? 안방이 생각보다 크고 좋네. 난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당시에도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난 여기서 지낼 거고 별로 짐이 많지도 않아. 거실이며 작은 방이며 이삿짐 정리도 아직 안 끝났더라.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낼 수 있지? 난 너저분한 건 딱 질색이야. 미친 소리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어머님께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나도 내 아들이 오라고 해서 온 거야. 우리 아들은 이 집 사람 아니야?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 아들 내쫓지 않고 데리고 산 것만 해도 저한테 고맙다고 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까 어머님이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제가 힘으로 강제로 끌어내려 했는데, 연세도 있는 분이 어찌나 힘이 좋은지 침대 모서리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힘을 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때부터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하셨고, 저 역시도 손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았죠. 아무리 어머님 힘이 좋다고 해도 시장에서 과일 박스를 나르며 억척스레 10년을 굴렀던 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힘으로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던져버렸고 어머님은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악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죠.
어머님은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는데 마침 얼마 후 도착한 남편이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참 후에 남편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서 앞집 사람이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시댁으로 보냈더니 이번에는 어머님이랑 둘이 몰려와서 또다시 난동을 피웠어요. 그때는 제가 먼저 경찰을 불러 쫓아내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쫓아내?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여긴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아니,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 뭔데 그런 결정을 혼자 마음대로 하냐고?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너가 어머님 집에 가서 모시고 살아. 그래, 내가 너랑 이렇게는 못 끝내지. 두고 봐. 재산 분할 절반이랑 위자료까지 왕창 뜯어내 줄 테니까. 남편은 경찰에 떠밀려 씩씩거리고 돌아가더니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언제쯤 내용 증명이 집으로 날아오려나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자기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조용했습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나고 퇴근길에 저희 집으로 찾아온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효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지. 당신이랑 싸우려고 한 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남편에게 용서 고모고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너가 먼저 소송한 걸면 내가 먼저 소송 걸 테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찾아오는 남편을 다신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역시도 제 편이었고 남편은 결국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두 모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서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네요. 아이들은 이혼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편이고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집안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도 아이들은 착실하게 공부해서 본인 앞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셋이 함께 지내다가 올해부터 첫째가 대학에 가면서 지금은 수험생인 둘째와 지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우리 세 식구의 인생도 날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